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9월 1일 벌써 세 번째네요. 3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저의 선배이자 파트너인 김종대 한반도 평화 본부장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한동안 시간이 아주 많아진 김종대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전까지는 우리 김종대 의원을 뭐 강연이나 토론에 모시기 쉽지 않았는데 워낙 그런 일정이 거다 많아서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요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개털 인생 되셨다고. 개털인지 소털인지 하여간 요즘 시간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아무 때나 전화해도 약속이 돼요. 전화번호 공개해 드릴까요? 예, 우리 예전에 그 우리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할 때는 구국의 강철 이빨 뭐 네. 이런 또 별칭까지 얻은 바가 있었는데 네. 그런 또 호 시절이 또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을 또 플랫폼을 삼아서 글쎄 뭐 노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놀 때 잘 노셔야 됩니다. 예. 놀 때 잘 노셔야 되고. 저기 제가 어제 대학 교수 한 분을 만났는데 네. 진짜 우울해지셨더라고요. 우울해졌다. 그 해외 못 나가지, 컨퍼런스 없지. 네. 그런데 맨날 외국으로 돌아다니던 분이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어색해한대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좌절감에 젖어서 지금 몰라서 그렇지 처음에 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해지지만 이제 우리의 인지 심리 이 상황도 지금 재난적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 밖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저기 말씀 계속 하시기 전에 예. 우리가 또 손님을 모셔왔으니까 아니, 제가 주책이네. 손님 인사부터 좀 예. 왜 이렇게 급하세요? 예. 오늘 특별히 우리 그 미스터 개성공단 또 북맹 퇴치 전도사 그냥 미스터 개 그래. 미스터 개 개라고 하기에는 좀뭐 예, 뭐 불도통이기도 하시기도 하고 예, 모독이죠. 예. 우리 그 개성공단 지원재단의 김진양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자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인지 심리적인 불안의 시대, 이 저 우울의 시대에 이 뭔가 이럴 때도 잘 노는 사람들이 있다. 네. 또 뭔가 이런 어떤 그 공백을 또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시민에 대한 봉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제가 좀 딱딱하긴 해도 예. 좀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놀더라도 방역 수칙은 또 철저하게 아이 그럼요. 뭐 그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아크릴 투명판으로 찐방울 방지를 하고 있고 일단 디펜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방송을 재밌게 근데 우리 노듯이. 김진양 이사장님은 살은 별로 안 빠지셨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네. 제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맞아요. 제가 2003년도에 청와대 참여정보센터 근무할 때 그 당시에 딱 100kg 나왔거든요. 지금 딱 100kg예요. 100kg요? 100kg. 100kg. 제가 고3 때 네. 85kg였거든요. 대학 시절 이후에 언젠가부터 30대 한 중반 되니까 딱 100kg더라고. 계속 100kg. 아니, 근데 상당히 보통 무게감 있는 분이 나오셨어. 중량감이 뭐 보통이 아니시죠. 헤비급 헤비급 우리 이사가 출전하셨는데. 예. 근데 보통 나이 들면 살이 조금씩 빠졌던데 나이 쉬운이 넘도록 100kg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뭐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열심히 예, 다닌다.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다닌다. 먹는다. 엄청나게 열심히 다닌다. 엄청나게 열심히 먹는다. 열심히 다니고 우리는 평생 밥맛이 없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 잘 먹죠. 진짜 열심히 다니고 네. 전국 안 되는 일 없죠. 네. 오늘 끝나고 또 우리 김진장 이사장께서 식사. 특별히 또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다니까 얼마나 또 잘 드시는지 한번 제가 현장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손님 모신 만큼 오늘 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다루게 될 텐데 일단 그 지난 한 주 외교 안보 관련해서 좀 가장 큰 뉴스를 뽑자고 한다면 그 이웃나라에서 들려온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 8월 28일이었죠. 네. 그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민주국가에서 이런 경우 봤어요?
난 공산국가 뭐 독재국가는 사망하거나 네. 큰 와병에서 이렇게 권력이 바뀌는 건 본 적이 있는데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특별히 없죠. 없죠. 진짜 아파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겠다. 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뭔가 보통 트릭이 있다. 그렇죠. 트릭이 있다. 진짜 아프든지 뭔 트릭이 있다. 두 가지 생각해요. 아니 근데 많이 아파서 양심상 내놓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아베에게 양심? 그거 두 단어는 이렇게 이퀄이 안 되지. 아니 뭐 요즘 세게 이 나오시는- 반일 민족주의 편승에서 지금 그러신 거 아니 그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이거 저기 병은 아니다. 뭐 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 일본에 있는 분들 이야기 좀 어, 들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만 하더라고요. 진짜 건강이 네.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추정되기도 한다라는 거. 두 번째 다들 뭐 들으셨겠지만 정책 부담이 너무 크다. 네. 정책 부담이 너무 크다. 근데 7년 8개월 했잖아요. 일본 역사상 최장기 총리였어요. 그렇죠. 예전에 1년 동안 한 적 있으니까 7년 처음- 8개월 동안 저는 그냥 아베 상의 사임을 딱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찝찝함. 그 7년 8개월간 우리한테 너무 많은 뭐랄까 불편한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무역 전쟁부터 해서 뭐 존경하는 역사도 봐요. 시기상조다, 4.27, 9.19 부정, 한반도 분단체 유지 거의 뭐 북미 회담 2간 전부 그게 참 북미 그 진짜 이간부터 남북 관계 개입해가지고 존 볼턴 회고에 나오다시피 미국 머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인 한반도 분단체 유지 전략에 아베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 저는 그런 거 다 그대로 둔 채 사임한다. 뭔가 막 이 풀지 못했는데 네. 뭔가 풀지 아니, 못했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생각이 좀 있어. 하루라도 빨리 나가시는 게 좀 물론. 날 수도 있지 뭘 굉장히 심각한 난제들을 많이 이렇게 퍼질러 놓고 무책임하게 떠난다. 단 한 번도 좀 정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산할 게 많은데 진짜 결산할 게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짜증. 지금 우리 김진아 기자님께서 이 청구서를 잔뜩 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하나 또 오늘따라 그 좀 청사하지 못한 흥분하시네. 상태에서 예. 일본의 문제는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단 한 번도 사과 사죄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 방역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일본이 엄청난 또 그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또 아베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도쿄 올림픽까지 연기가 됐고 이게 내년에 또 열릴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예. 뭐 그래서 코로나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였는데 바로 이어서 나온 얘기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의 대처였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총리 마지막까지 총리직에 있으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과제. 하나는 코로나 대처, 또 하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 이 얘기를 강조하고 나와서 조금 저걸 어떤 맥락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입장을 쭉 보면서 진짜 불편했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결국 자리를 떠나는 마당까지 한반도 분할 체제, 분단체 유지 전략이 그렇게 매진하는구나. 네. 단 한 번 일본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기본 한반도의 분단체 유지는 상수잖아요.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일본의 대외 전략의 기본 토대 영순위 상수란 말이에요. 태이 나가는 순간조차도 탄도미사일을 걸고 들었어요. 북측에 대한 적대 감정을 계속 양산하는 것이 분단체 유지의 하나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7년 8개월 동안 진짜 지고지순하게 북미 회담 깨고 4.27 9.19 부정하고 분단체 유지 전략에 매진했던 그 모습을 사임하는 요 순간까지도 그건 딱 걸어놓고 나갔어요. 아주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이 직면한 양대 위협. 하나는 코로나,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이런 것처럼 일단 얘기는 하고 나갔어요. 얘기는 이제 하고 나간 그 상황인데 최근 또 들려오는 얘기는 본인이 총리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의 대처 방안. 그래서 뭐 과거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게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MD 미국이랑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위협이 더 늘어나고 있다니까 요격 시도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적기지 공격론 이것 관련해서 자민당의 입장을 좀 정리하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자민당 또 그 정부 내에서 적기지 공격론을 갖다 좀 공식화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군사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2013년에 일본의 신방위계획 대강 네.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가 미사일 종합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미사일 방어라 그랬거든요.
방어가 종합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공격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 플러스 공격해서 이제 종합 계획이라 그랬고 그때는 말뿐이었다고. 네. 그러다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그 일본이 확보하고 점점 더 이렇게 그 동적 군사력이라고요. 공격형 군사력으로 변모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한국군의 킬체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하면은 상당히 그 성공 확률이 낮다.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은 발사 징후를 보고 때리는 거. 그것도 안 된 발사 초기에 때리는 거.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북한에서 가깝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작전 못해도 일본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물론 기술이 충족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가능성이 낮은 게 최후의 방법이 방어인데 이게 이제 하강 단계나 뭐 이럴 때 요격해야 하는 거거든요. 뭐 패트리어트 같은 거를 동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해상에서 스탠다드 미사일을 동원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다층적으로 하고 그래도 못 믿겠고 불안하니까 이제는 저기 그 선제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발사 징후 단계에서 제거해 버리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또 그런 거에 맞서 가지고 저 고체 연료 미사일 쓰는 거고. 1999년이었나요? 그러니까 98년 8월 달에 북한이 북한은 광명성 1호라고 얘기를 했고 국제사회에선 대포동 1호라고 이름 붙인 그러니까 광명성 1호는 이제 인공위성을 쏜 거라는 거고 국제사회에선 그건 인공위성의 탈을 쓴 탄도미사일이라고 해갖고 이제 대포동 1호 이렇게 했을 때 일본 열도가 이제 발칵 뒤집어 놨습니까? 네, 지나갔어요. 근데 그 직후에 일본 정부에서 이른바 적기지 공격론이 그때 나왔는데 그때 김대중 정부는 일본을 향해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에서 적기지 공격론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우리 정부가 뭐 좀 명확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지금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을 쓰면 제가 꼭 한 메시지로 좀 드리고 싶어요. 일본 생각하면 다들 막 머리 아프잖아. 정책 질증 다니는 사람들도 일본 문제 그러면 다들 머리만 아파하지. 일본의 입장에서 뭔가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베의 사임 그 보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나올 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은 일본의 전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7년 8년의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지인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심각하게 우경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아베의 집권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아사히나 NHK 얘들 이렇진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 국내에 태극기 부대가 미래통합당을 접수한 거나 다름없다. 일본 자민당의 모습이 아베 7년 8개월 집권 기간 동안 완벽히 도무지 뭐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우경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공유하고 싶냐면은 소위 말하는 정상국가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이 평화헌법 해가지고 결국 군국주의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상국가가 아니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법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탄도미사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일본이 정상국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 그리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독일이 철저히 그것을 사죄하면서 정상국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일본이 2차 세계 전범국가로서의 그 사죄를 공식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공식 사죄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만 먼저 된다라면은 동아시아 질서가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들은 여전히 2차 세계 이후에 그 피해 망상에 자립해가지고 평화헌법 내지 군국주의 부활 이것은 잘못된 정책에 경도되어 있다. 진짜 정상국가를 원한다라면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부터 하고 식민지배에 대해서 진짜 성숙된 국가의식을 가지고 사죄하라. 그러면은 북측하고 우리하고 관계 안 좋아질 리가 있을까요? 그런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유일하게 군사 대국가로 다시 군국주의를 계속 부활하고 싶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반도는 분단 체제가 유지돼야 되고 북을 빌미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체제 계속 유지하면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꾼다 이거죠. 저 미래는 없다. 저 미래는 없을 것이다. 진짜 동아시아 질서의 설린 우호 관계를 진짜 맺고 싶다라면은 가장 먼저 2차 세계대전 그 범죄에 대해서 먼저 국제사회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하는 것 그 이것이 사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식민지배를 오히려 두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화하고 그렇죠. 정당화하는 걸 그걸 아베가 많이 발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베가 만든 일본이에요 지금. 아. 일본이 아베 우경화는 소위 말하는 일본 회의 이들은 아베가 사임하고 뭐 관방장관이 유력한 다음 차기 수상이라는데 스가 요시대 이 국면 속에서는 향후에 남북 관계 아니 한일 관계 북일 관계 다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이다. 네. 우리는 그런 일본 입장을 진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한일 관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녹록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죠. 예, 또 뭐 일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100% 이해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소통은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의 이 본 주제는 또 아베 사임위의 일본 또 한일 관계 그건 우리가 간단히 짚어보는 수준에서 넘어가고 네. 또 그 미스터 개성공단을 모셨으니까 좀 남북 관계 또 이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아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만 지나면 이제 이 개성 인삼술을 마시는 날이 오겠구나. 근데 개성에 계실 때 많이 드셨죠? 개성에 있을 때는 예. 개성에 개성 몇 년 공간에 계셨죠? 있을 때는 2008년부터 2011년 4년간 있었는데 4년. 예. 제일 많이 마신 술은 예. 대동강 맥주. 매일 먹는 거니까. 네. 나도 그거 매일 뭐 좋아하는데. 매일 두 번째 많이 먹는 매일 술은 먹어 술을 거의 매일. 아, 참. 거의 매일. 아니 그거 뭐하러 간 거고 이 지금 매일 지금하고 몸무게 100kg를 북측하고 유지하는 비결이 거기 있었군요. 북측하고 협상을 해야 되면 밤에도 만나서 술이 있어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예. 매일. 그리고 다음에 많이 먹는 게 개성 인삼주. 개성 인삼주 진짜 좋아요. 예. 그리고 평양 유경주, 송악 소주, 평양 소주. 근데 압도적으로 대동강 맥주 많이 먹고 송악 소주하고 평양 유경주를 많이 먹죠. 근데 이렇게 북한 술을 마시다 보면 죄책감이 들 때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보니까 이 개성 인삼주를 만드는 회사인 그 개성 인삼 무역회사가 이게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 있으니까 지금 물물 교환 방식으로 남측 기업에서는 북측에 설탕을 주고 북측에서는 개성 인삼주를 남측에 주고 이런 물물 교환 방식의 이른바 작은 기업 얘기가 나오다가 개성 그렇죠. 인삼주를 만드는 회사가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 뭐 이래갖고 이게 지금 무산될 위기가 처해 있는데 네, 이거 그러니까 논리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거 언론부터 지금 이한간의 남북 관계를 가지고 늘 왜곡 오도하는 게 일상의 분단체제의 모습인데 개성 고려 무역 인삼 주식회사는 이 개성 인삼 만드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라고. 나중에 또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우려 대상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은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는 딱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번에 남북 경청 농업협동조합 이쪽에서 북측에 대동강 맥주하고 술 좀 가져오고 1억 5천만 원 상당이야. 많지도 않아요. 1억 5천만 원 상당의 그 술 좀 가져오고 북측에 비제재 물품 남측에 설탕을 주겠다. 이렇게 가지고 추진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 진행이 될 때 저는 조금 의아했었어요. 야 이거를 우리 정부 국정원 이쪽 라인에서 이걸 진짜 허용할까? 명분상은 북측의 그 상대 이 개성 고려 인삼무역회사 이것이 제재 대상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끊었다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말하는 뭐당 39호실 통치자금 그 되는 대성회사 그쪽하고 관계가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왜 이걸 석연찮게 이걸 드랍시켰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추진했던 남북 경청 농협동조합 이 회사하고 통일부의 관계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부하고. 해당 기업하고 해당 기업하고 관계 진짜 안 좋은 것 정부하고 같아요. 좀 사이가 안 좋았다. 그쪽에 이게 이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냐? 진짜 설탕이 가고 술이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네. 정빙 자료를 내라 계속 내라 그랬고 네. 이쪽에서는 낼 거 다 냈고 이거 일을 하자는 거 말거냐 계속 좀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쪽 조선 개성 고려 인삼 무역에서 이거 직교육도 아니에요. 중국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결국 이것이 드랍되고 안 된 과정에는 이것을 추진했던 회사와 정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던 관계. 유엔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니 북측 이게- 기업이 아니라 남측 기업이 정부의 일종의 제재 우려 대상이었네요. 이거 뭐냐면요.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3주 전에 만났어요. 이 소위 말하는 남북 경총 농업협동조합 이번에 이 물물 교역을 추진했던 황희 사장을 만났어요. 내가 어떻게 이 진행이 되는지 물어봤단 말입니다. 본인은 뭐 속에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 예. 정부에 대한 막 이 불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방하고 있다. 근데 또 정부 관계자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 예. 이 갈등이 기본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번 우리가 왜 3, 4주 전에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 나왔지 않습니까? 막 성사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러고 3일 만에 만났단 말입니다. 딱 만났는데 이 황희사 한양이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모양새를 내가 언론에 언론에 이제 흘리고 언론에 기사를 함으로써 안 될 사업을 밀어보고 싶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안 될 것 같은 것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치고 나가서 뭔가 성사시키고 싶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 7월 27일 날 취임하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네. 취임하면서 이른바 노두돌 1, 2, 3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얘기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지금 그 북측의 그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하고 남측의 네. 남북 경총 농업협동 농업협동조합 이 이- 회사 예. 사이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물물교환 방식의 그 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이렇게 성과처럼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해버렸어요. 말씀은 이제 주시는 이제 그게 이게 그게 지금 성립이 남측 기업이, 되려면 성립이 협동조합이? 되려면 사실은 뭐 교류협력 사업부터 이렇게 서류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서류를 통일부에서 이 협동조합에다가 몇 차례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나름 갖다 주고 했는데 더 이상 갖다 줄 거 없는데 일을 안 도와주려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얘기하더라고. 딱 들어보는 순간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예. 아니나 다를까 결국 뭐 국회 정보위에 소차관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언론 나오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상대 회사가 북측의 회사가 유엔 제재 아무리 제재 대상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는 아무리 제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있다. 굉장히 막 좀 이상하게 흘러갔죠. 사실은 그 회사는 2017년 4월에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전체 여러 나라의 뭐 상업 무역 투자 진흥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지금 지목된 이 북측의 회사가 참가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 우리 당시에 직무대행이 누구였죠? 황교안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 그 정부에서 그 북측의 그 회사가 베트남에서 있는 이 수출 박람회 거기에 참가 못하도록 베트남에다가 정부에다가 공식 요청을 했어요. 네. 왜? 그 회사는 이런 우려가 있는 제재 아무리 제재 대상 회사일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참가 못하게끔 좀 오지랖 넓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그 회사가 대성구의 그 회사가 실제로 안보리 제재 대상인지 정빙 자료를 보내봐라 했는데 우리는 못 보냈어요. 왜?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팩스가 고장나서 못 보낸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회사는 수출 자유 박람회 가서 활동을 했고 이후에 아무리 제재위원회는 그러면 베트남이나 그 관계자들을 제재했느냐? 제재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것이 지금 이제 또 다 드러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작은 교육을 위하면서 물물교환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 이 건은 석연치 않은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뭔가 좀 근본적인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정부와 이 남북경총통일협동조합 간에 뭔가 좀 갈등 관계가 건재에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관심 있어서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근데 도대체 뭐 제재 대상은 제재 대상이고 아닌 말지 우려 대상은 뭔가 이게 뭔가 그러니까 통일부하고 국정원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해당된 협동조합 회사하고 정부 사이에 북측 뭔가? 정부가 아니라 남측 정부 사이에 네. 뭔가의 좀 이렇게 좀 뭐 석연치 않은 이 관계 자체가 이 사업이 무산되게 된 아주 본질적인 이유인데 이 그 책임을 갖다가 북한 그렇게 몰고 가면 쉽죠. 무역회사에 거기가 방식이 개성 되니까. 고려 인삼 무역회사인데 제재상 아니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남북 직교육이 아니에요. 중국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남북 경총 예. 농업협동조합은 중국의 회사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중간에 빼보고 남북 직교육처럼 얘기하잖아요. 남북 직교육이 되지 않아요. 네. 언론에서 진짜 정확하게 북에서 이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가 중국에 보내고 중국에서 우리가 받는 이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얼그러졌어요.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도 남북 교역은 진짜 어려울 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는 진짜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4.27 9.19가 교착 상황 속에서 지금 안 된 상황 속에서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쉬운 것부터 물물간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자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그 조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좀 그러면 괜히 이걸 일을 벌려가지고 오히려 나쁜 선례를 만든 거 아니야. 그 그렇게 해석할 말씀대로라면. 여지도 있는데 예. 여하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자기행교육 물물교육 이것은 이 뜻은 좀 명확해요. 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가? 사실은 남북 당국 관계 교착 국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적 반영으로서 물물교환 작은 교육을 이야기하잖아. 네. 정전 평화협정까지 합의했던 남북 당국 관계가 지금 작은 물물교환이나 이야기하고 이 상황 자체가 남북 관계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하간에 당국 대 당국으로 남북 관계 지금 차단돼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라도 광역 지자체라도 민간 진영에서라도 뭔가 좀 도마면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장관은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 남북 경청 통일동 조합이 추진했던 이 물물교환조차도 지금 얼그러졌단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쪽에 대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단위들은 지금 알아요. 향후에 정부가 매우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이거 북측하고 중국을 통해서 이미 다 합의된 거거든. 다 바뀌고 다 됐던 것조차도 좀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막은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황영희 이사장, 통일협동조합 여기하고 정부 간에 신뢰가 거의 없다. 거의 불신 때문에 이거 더 걱정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갔다라고 좀 보여요. 이게 전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아주 확실히 이게 차원이 다른 방송이라는 것 같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김진장 이사님 이게 본질 같아요. 예, 이쯤 본질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 남북 경청 통일협동조합 황 이사장 한번 부르세요. 이 사람은 30년간 대북 무역을 한 사람이에요. 가슴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 얼마나 이 답답해하는지 옆에서 듣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서로 자괴감 가지지 마시고 좀 꿋꿋하게 버티십시오. 이 말밖에 제가 들을 수 없었어요. 엄청난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 막 분노밖에 없더라고. 진짜 할 짓 안 했어. 이걸 한번 성사시키고 싶었는데 누구에 대한 분노냐 이거죠. 정부 아하. 예. 한번 어디 꼭 한번 모셔보세요. 미국 정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 정부를 그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게 남북 관계가 잘 굴러가고 뭔가 선순환 구조라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또 성과도 있을 법하고 묻혀질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교착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안 되는 상황에서 해보겠다고 또 폼 잡고 나서는 것만도 능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저 우리 내부에서도 소통과 공감대가 미흡하다 보면 그 당시에 빨리 장관 청문회는 해야 되겠고 또 뭔가 보여는 줘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또 전임 그 김현철 장관이 성과가 없어 물러났다 이래 버리니 새로운 장관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거든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걸 갖다가 앞뒤 안 재고 서두른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인영 장관께서는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작은 교육부터 이거였단 말입니다. 네. 그게 툭 불거져서 튀어나온 게 이번 이 건인데 이 건은 사실은 최근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던 건이에요. 오래 전부터. 예, 예, 예.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던 건인데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통일부 실국에서 한번 가져와 보라.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서류도 가져와 보세요. 또 물론 이 서류도 가져와 보세요. 계속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통일경총, 이 남북경청 통일협동 이 분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라고 하면서 엄청 분노심을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해서 치고 나갔던 조금 언론. 이해가 가던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뭐 남북 관계 잃어버린 10년의 기간도 문제였지만 또 2017년도엔 상당한 위기가 조성됐습니다만 2018년대 어쨌든 남북 관계 문이 그냥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10년 동안 거의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던 많은 대북 인도 단체라든지 남북 경영 관련된 회사들 또 이런 협동조합을 이런 데서 이제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은 이 이른바 선민후관 예, 이 남북 관계 어려울 네. 때 민간이 먼저 좀 나서서 물꼬를 트고 이걸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그 당국 간 관계도 개선시키는 이런 쪽에 얘기를 하면서 좀 민간 교류 협력도 물꼬를 좀 터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얘기들이 좀 기다려달라. 좀 북미대화 잘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지금은 괜히 그렇죠. 했다가 뭐 이렇게 문제 그렇죠. 일으키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거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기다렸는데 이게 뭐 무슨 뭐 북미 대화가 잘 된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좀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통일부 장관이 바뀌면서 뭔가 기대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장관은 바뀐 상황이니까 이제 뭔가 본인이 실적을 예. 해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하는 아주 부분이 있고 의지가 굉장히 높아요. 네. 뭔가 하고 그 싶어 의지 하는데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뭐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인영 장관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 장관 되기 전에 술도 한잔 하고 외국도 같이 가고 많이 겪었는데
이분이 좀 뭔가 이 남북 관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사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셨네. 뭔가 온몸을 던져서 내가 전대협 의장 할 때처럼 가자 하고요. 100만 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 이런 느낌을 그 뭐 사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아니 뭐 우리 김종대 그래서 본부장님이 별명이 예를 뭐 들어서- 구국의 강철이 이빨해서 전대협의 별명이었던 구국의 강철 대열을 또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는- 그 강철 이빨 양반이- 요즘 녹슬어 가지고. 의원 시절에 아주 좀 많은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면서 했던 게 하나 있어요. 2017년부터 통일 그렇지, 예. DMZ 때 걷기를 예. 했단 말입니다. 13박 14일씩 한 임진각까지 오늘 동안. 하루에 40-50km씩 걷는 그걸 하는 과정에 저는 매년 이제 직접 걷지는 못하고 매년 결합해서 행사를 같이 이제 해봤었는데 거기에 걷는 과정을 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평화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지막 본인의 소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초기만 하더라도 아무도 같이 안 걸었어요. 그때 악볕에 비 맞아가면서 그렇죠. 진짜 힘겹게 네. 그거를 13박 14일을 하루도 빠짐 걸어요. 원내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원내 대표 시절에도 지난해도 8월에 똑같이 그 시기 걸었는데 네. 낮에 원내 대표 업무를 마치고 밤에 차를 타고 와가지고 또 걸어. 그리고 같이 숙소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돌아가고 그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게 통일 평화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진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건 분단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4-50명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지난해 연인은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60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예. 같이 걸어 2박 3일씩은 기본 다 걷더라고. 네. 통일 평화 문제 관련해서 이인영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남다른 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느꼈어 그거. 저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느꼈어요. 예. 돌파하겠다. 그런 이게 거. 뭔가 신념화된. 그렇습니다. 그 지사적 생각. 지사적 스타일이 좀 있더라니까.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일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 일부를 맞춰요. 아무튼 예. 2부 또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예,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그 질문도 좀 한두 개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가? 그러니까 뭐 일단 북한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믿을 수 있나? 이런 얘기들 계속 나돌지 않았습니까? 네. 또 뭐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남다른 또 채널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지장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코로나 상황. 남다른 자멸은 네. 없고요. 다만 많이 들을 뿐이죠. 예. 북측의 노동신문 중앙통신 공식적인 어느 발표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초동 조치를 가장 완벽하게 온 국가적 총책 역량을 총투입했던 게 북측이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좀 긴가민가 할 때 이미 그들은 네. 국경 봉쇄를 완전히 했죠. 예. 우리가 북측을 볼 때 지역과 지역에 많은 교육이 없는 체제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의사 담당 구역제를 비롯해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 의료 체계하고 좀 달라요. 네. 그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의 24시간 총책 역량을 방송국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일사불란하게 대처를 한단 말입니다. 네. 초동 조치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지역을 못 벗어나게 했어요. 자기 지역을. 네. 두 번째, 가장 코로나가 의심이 많았던 게 조중, 북중 국경지대, 그렇죠. 예. 압록강, 도만강 그 지역의 모든 마을들은 특히나 타 지역으로 못 나가게 하고 봉쇄해 놓고 거의 다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네. 발병하면 다 막아버리려고 네. 했는데 공개적으로 보고된 숫자가 없어요. 그냥 잘 대처했다. 지금까지는 거의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네. 다른 많은 국가 전략이 있고 경제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앞에 아직까지도 코로나와의 전쟁을 최우선 전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네. 네. 경제도 심각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통계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네. 이들은 지금도 평양에 지부를 두고 그쪽 연락을 하고 있다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이야기로는 그런 거래요. 공식적으로 보고된 코로나 환자 관련된 큰 변수 이런 것들은 없다. 네. 이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인데 네. 진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을 우리가 안 들어가봤기 때문에 잘 그렇죠. 모르지만 네.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네. 여전히 국가적 정책 역량을 8월 말 현재까지도 코로나의 전쟁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그래서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예. 어려울 만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건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은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경제가 엄청나요.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뭐 제재, 코로나에 최근에 제재, 수재까지 뭐 코로나, 태풍 수해,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막 겹치면서 경제가 경제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어렵다는 거는 건 분명하다. 사실 같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8월 초에 아주 뜬금없이 우리는 아무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틀을 놔두고 긴급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전원회의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소집을 하는데 네. 그렇게 막 긴급하게 소집한 일이 없었어요. 네. 뭐지? 다들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근데 긴급 전원회의 결정서 쭉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하게 흘렀고 수해 상황도 있고 북미 관계라든가 전체 내 객관적 정치 자체가 자기들이 애초에 성을 정했던 관계로 안 가는 과정 속에서 경제가 상당히 엄혹하다. 애초에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서 성과가 매우 미약하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년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선노동당 당 8차 대회를 지금까지 7차 대기간입니다. 그렇죠. 8차 대회를 2021년 1월에 소집한다라는 것을 노동당 당 중앙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야, 너무 솔직하구나.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참 크다는 걸 너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경제 발전 전략을 수정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 이런 거예요. 당적 체계가 상당히 잘 미나하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걸 가지고 네.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뭐 확대 회의 정도로 그냥 해도 되는데 노동당 당중에 전원회의 1000여 명 넘는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걸 결정했다. 그거 결정하려고 긴급 소집했단 말입니다. 아, 당 체계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엄중한 뜻이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일수록 이른바 좀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유일지배 체계 방식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또 이제 당적 그런 또 하나의 회의 체계의 시스템. 그러니까 좀 거버넌스 일종의 정상화, 그렇죠. 뭐 이런 쪽의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북한이 어떤 그 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그 뭐 노선을 갖다 발표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 자체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게 또 한국이나 그죠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또 주변 국가들에게 상호작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난 몇 년 동안에 특히 이제 5개년 그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기대했고 추구해 왔던 이 경제 발전에 유리한 대외 환경 조성에 일단 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내년도 잘 반영이 생각해 될지. 보세요. 이 부분인데요. 얼마나 악조건인가. 본인들이 설정했던 건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즉 북미 관계 정상화해 가지고 지금쯤이면 북미 간의 실질적인 평화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군사적 긴장은 사라지고 경제 특구 전략 27개 경제 특구 개발구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해외 투자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은 지금 재개되고 있고 이런 것을 상정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경제 5개년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4.27, 9.19 남북미 관계 지금 완전히 교착 국면이죠. 코로나 상황, 전 세계 팬데믹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 이게 1년째 이러고 있죠. 네. 이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인민경제 총집중 전략을 선포했던 당대의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된 거예요.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향후에 현 정세에 맞는 국가 경제 전략들을 내놓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설정을 하는 건데 그 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제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 뭐 저성장은 기본이고 제재는 여전히 가혹하고 자립자강, 자립부강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군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언제 기회가 되면 왜 그런 취지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일부에서 미입했던 아베 이후의 일본 또 한일 관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그 지금 줄 서 계십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가 뒤에 줄 서 계시니까 다음에 한번 모시는 걸로 해서 자세히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 2부에서는 우리 또 미스터 개성공단을 모셨으니까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남북 네. 그 경협의 현주소를 꼭 한번 이야기하고 짚어보는 싶습니다. 개성공단 다루도록 재개할 수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자, 예. 아니야 진짜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그럼